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 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2019년도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이제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심리 지수가 아마도 내년 1, 2, 3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19년도 3월 달에 하락을 좀 보이면서 2019년 4월 달 이후로 좀 꾸준하게 좀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아파트에 대한 어떤 흐름,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상승이 꾸준하게 좀 유지될 것이냐, 안 그러면 하락세를 좀 멈출 것이냐라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2019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도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 2019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서 2020년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2019년 벌써 거의 다 지나갔어요. 2019년도는 상당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많았었고요.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또 규제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결산에 대한 전망과 또 2020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이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부동산의 결산을 좀 보시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하락세를 좀 유지를 했었죠. 이게 이제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 3월 달 이후에 이제부터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12월 달, 2018년도 12월 달이죠. 3기 부동산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있고 나서 주변 지역의 어떤 호재로 또 한 번 더 작용했었고요. 또 하나는 1월 24일 주택에 대한 어떤 공시가격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뭐냐면 양도세에 대한 어떤 중과 부분이라든가 이 보유세에 대한 강화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이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영향이 그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상승세를 좀 유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하는 어떤 심리 자세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CSI라고 해서 CCSI에서 거기서 이제 가계 심리 지수를 이제 뽑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약 한 3월 달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3월 달 이후 4월 달부터 꾸준하게 현재 지금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 이제 서울 쪽에 아파트 집중되던 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번지는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9억, 즉 뭐냐면 그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9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안쪽 또 한강 이남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입 장벽이 현재 입장에서는 좀 생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처로서 서울 쪽 안쪽에 아파트 투자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투자처를 수도권 일대로 좀 방향 전환도 하는 것. 또 이제 한강 이남 쪽 투자보다는 한강 이북 쪽 지역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투자처를 중장기적으로 좀 고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유동성인에 대한 자금입니다. 현재 뭐 기준금리가 거의 뭐 1%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유동자산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아파트 또 토지 이것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자산 자체를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정부 시책에서는 하나의 어떤 테마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리츠라고 해서 리츠에 대한 간접 투자 상품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라든가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리츠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는 신탁이라든가 앞으로 엮여질 그런 어떤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간접 투자 상품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직접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 상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제 하나의 그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저금리죠. 이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어떤 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간접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19년도 11월 달에 주택 매매 동향인데요. 이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매 가격에 대한 지수 변동률이 0.19로 상당히 좀 높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즉 1월 달이나 2월 달, 3월 달에도 이런 어떤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1분기가 지난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재부터 종부세라든가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어떤 다주택자들의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안정세를 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11월 달에 자치구별 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 안쪽에 있는 25개, 24개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평균가 이상으로 크게 좀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이 보시게 되면 강남, 좀 마포라든가 서초구 이 일대를 제외하고도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영등포구 일대라든가 또 이제 아직까지는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 또 강북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도 칠거주라든가 이 투자처로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기 신도시 2019년도에 또 하나의 그 발표가 있었다면 바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의 광역교통망을 만들어내면서 이 광역교통망 쪽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도시의 어떤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1기와 2기에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는 좀 극복을 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3기 신도시 안에 자금 용지를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가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자급 자족용 용지를 이 역사가 지나가는 역사의 어떤 그 핵심 지역에다가 일단 자리를 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어떤 배후 세대를 양쪽 주변에 넣어서 자급 자족용 용지를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구도심 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급자족용 용지와 갖춰져 있으면서 배후 세대 아파트 또 주변에 있는 상권과 구도심과의 어떤 연계성 또 문화의 시설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테마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GTX라는 어떤 광역 급행 철도망 노선 즉
그 서울 진입을 수도권에서 서울 진입을 30분대로 진입을 끌어내면서 그 서울 지역의 안쪽에 모여져 있는 가수요층 자체를 분산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어떤 그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는 주택 용지라든가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분할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3기 신도시 안에 이제 과천지구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천하게 되면 과천시 과천동과 이 주암동 또 막계동 일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용 면적의 약간 47%를 이 자정 용지로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정 용지로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 안쪽에다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 사물 인터넷 이 4차 산업을 어떤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산업센터를 이 안쪽 즉 R&D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울과의 강남과의 어떤 인접성이 강한 우면동 일대의 R&D 특구와 연결성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과천지구의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여지라든가 이 상당히 좀 잠재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풍부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과천 안쪽에서 서울의 어떤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위례신서선이라든가 과천과 연결되는 과천 위례선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척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2019년도에는 이 토지 보상입니다. 이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14조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과천 쪽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자체가 약간 1조 정도를 현재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 자체가 수도권 일대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 일대에 어떤 그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강남이라든가 또 서초구 일대 또 서울 안쪽으로 해서 또 진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상반기에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의 어떤 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이 풀리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행신역 쪽 주변이라든가 능곡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과천에서 올라와서 주암지구로 거쳐가고 있는 하회 그 꽃 농지라고 하죠. 꽃 중심지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풀리는 어떤 보상을 보면서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게 또 하나가 있었죠. 또 예타 면제를 했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전체 전국토를 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타가 좀 적게 나오는 지역을 예타 면제 지역으로 풀어내면서 전국토를 원활하게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KTX가 지나가는 즉 목포로 지나가는 KTX 또 서울에서 경주로 이어가는 KTX 라인 요 사이에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Y자 형태의 어떤 KTX를 좀 놓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에서 또 동해 쪽으로 옮겨가는 소위 말하면 전체적으로 X자 형태의 KTX 라인 자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 예타 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토의 어떤 평균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타 면제가 올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테마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이제 그 광역철도망이죠. GTX A 노선이 착공이 됐고 또 GTX C 노선이 이제 그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GTX B 노선도 발표를 했죠. 현재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현재 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설계가 약간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2028년 안에 좀 진행해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TX A와 B와 이 C 노선이 지나가는 이 범위를 반경 약 한 5km 범위 내에서 어떤 투자처로 접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 신본당선과 이 신안산선을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하고 나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면 개통할 예정인데요. 그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라인 자체는
현재 지금 지하철이 가는 그 속도의 어떤 2배 이상의 어떤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는 철도 라인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반경 2km 범위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들도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어떤 구상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서부권과 서남권 또 동부권과 이 동남권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부권 자체 또 서남권 자체는 그 현재 좀 철도 노선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라든가 어떤 그 경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 서부권과 이 서남권 즉 김포 쪽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또 검단면 쪽을 지나가는 이 철도 노선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GTX라는 큰 축을 보면서 그다음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라인 또 이제 그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라인 또 이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또 서울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경전철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주변에 어떤 그 토지와 어떤 건물들을 찾아갈 것인가가 2020년에는 한 해 좀 전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시 철도도 연장 노선을 발표했죠. 이 연장 노선을 발표했는데 여기 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약 한 6개의 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안쪽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큰 작용입니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거설사와 그 조율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사업으로 서울시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경전철에 지나가는 라인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 강북 횡단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 일반과 급행이 가는 노선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강북 쪽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량리와 목동역을 연결시키는 이 강북 횡단선 자체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역사마다 환승되는 역 자체, 즉 2호선과 5호선에 지나가는 라인 자체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량리역이라든가 상명대, 명지대, 또 이제 등촌이라든가 등촌 이동주민센터라든가 목동사거리 인근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등촌이라든가 등촌 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목동역과 이 등촌역 9호선 라인이 연결되는 이 등촌로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을 끌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가특지 분양의 분양가 상한제죠. 이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 조정을 핀셋으로 뽑아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예정인데요. 이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거주 위주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020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또 새로운 테마로 좀 적용할 예정인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내년이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유심히 보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의 좀 테마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20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1인 가구 수의 증가가 약 한 3%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어떤 방법 자체가 큰 테마로 찾아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이 도심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 안쪽에 들어가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을 도심 재생, 즉 정부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생 사업으로 진행시키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지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테마를 찾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앞으로 2020년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나의 좀 전망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2020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